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왜 왼쪽을 자꾸 보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이유는 제 화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곳이 옆에 있고요. 시청자분들의 실시간 채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옆을 보는 겁니다. 이 너무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에드워드 버네이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가 이뤄낸 일들은 아직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선전이라는 것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렇다면 선전이라는 것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전이라는 말은 1622년에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사회활동가나 바티칸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 포교 성성에서 유래된 선전이라는 말인 프로파간다는 19세기까지 가톨릭의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한동안은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다가 1차 세계대전 때 영미 정부의 전시 대국민 선전 활동을 계기로 점점 부정적인 의미의 프로파간다로 굳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버네이스 이전만 하더라도 대중들을 대상으로 굳이 선전이라는 걸 한다는 건 뭔가 뒤가 캥기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전후 닥친 호황과 소비시장의 팽창, 미디어의 발달로 기업은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파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되면서 마케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갔고 버네이스가 시도한 선전 기법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는 대중심리학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결합해서 선전과 홍보에 이용했고 이 홍보를 과학으로, 산업으로 정립하게 됩니다. 그는 PR을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학적 설득이라고 정의 내렸어요.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선전의 정신분석학을 결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 그가 프로이트의 조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곡물상으로 성공한 아버지 일라이 버네이스는 프로이트의 아내인 마사 버네이스의 오빠이고 어머니인 안나 프로이트는 프로이트의 여동생입니다. 그는 1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곡물상인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 농학을 전공하고 1912년 대학을 졸업한 뒤 뉴욕에서 곡물 유통을 담당하다가 별안간 그만두고 같은 해 12월 친구의 의학 잡지사에서 기자로 일하며 홍보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발한 1차 세계대전 때는 원래 육군으로 자원에 참전하기로 했으나 평발과 실력 문제로 거부당한 뒤 전쟁 지원 업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다가 연방공보위원회에 발탁되어 독일 등에 맞서 뛰어난 선전 전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PR 전문가로 활동하기 전부터 뛰어난 기량을 보이면서 체코 공화국 민족주의 지도자 토마시 가리구의 마사리크가 그에게 토요일에 독립 선포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하자 버네이스는 차라리 독립을 일요일에 선포해서 월요일 신문에 크게 알려지게 하라고 조언했고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일은 예정보다 하루 늦어진 1918년 10월 28일이 되기도 했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1919년에는 뉴욕에서 최초로 PR 고문이라는 직함을 달고 전문 사무실을 열었으며 1923년에는 뉴욕 대학교에서 최초로 홍보라는 교과 과정을 가르쳤고 최초의 PR 전문서인 여론경제까지 출간하게 됩니다. 여기서 PR 고문이란 기업의 동향과 생각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대중의 의중을 새로운 기업에 소개하거나 전달하는 전문가들을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이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영향을 받은 인물로는 반엄 효과를 만든 PT 반엄과 파블로프의 개로 유명한 이반 파블로프 등이 있습니다. 선전에 대한 이미지를 바꾼 그의 전설적인 PR의 예시는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대표적인 것 몇 개만 꼽아보자면 놀랄 준비하세요. 가장 먼저 1920년 초에 머리망 제조업체 베니다 헤어넷에서 홍보를 의뢰한 경우입니다.
이때 아이린 캐슬이라는 유명한 무용수는 춤을 출 때 거추장스러운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왔는데 이 헤어스타일이 1910년대 중반부터 크게 유행하며 머리망 제조업체의 매출이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그러자 베니다 헤어넷에서 자신들의 머리망을 좀 많이 팔리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이린 캐슬처럼 예쁜 여자가 머리망하고 하면 될 것 같지만 버네이스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는 1911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각인이 되었던 트라이앵글 화재 사건을 재조명합니다. 이 트라이앵글 화재 사건이 뭐냐면요. 1911년 3월 25일 토요일 뉴욕 맨해튼의 트라이앵글 셔츠 웨이스트 공장에서는 주로 10대에서 20대 이민자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층짜리 빌딩의 의류 공장은 여성용 블라우스를 만들고 있었고 주 6일 근무를 하던 때라 그날도 여성들은 공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4시 40분경 옷감을 재단하는 8층에서 잘라내고 남은 천을 담는 통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천들은 가연성 물질로 변해 순식간에 불이 번졌고 이 소식을 들은 공장주는 허겁지겁 혼자서 먼저 건물을 탈출했는데 문제는 9층까지 화재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뒤늦게 화재 사실을 알게 된 9층의 노동자들은 2개의 화물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해 도망치려 했으나 당시 무단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옷가지를 훔쳐갈 수도 있다는 이유로 모든 입구는 잠겨 있었고 열쇠는 공장주가 들고 혼자서 탈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번화가인 뉴욕에서 일어난 화재인 만큼 소방차가 빠르게 도착을 했는데 당시 소방호수가 6층 이상까지 물을 뿌리지 못했고 여성 노동자들은 번져오는 불길을 보면서 2가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면서 건물에 남거나 불에 질식사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타 죽는 것보다 일말의 희망을 걸어보면서 9층에서 투신하는 것. 자, 그렇게 불이 난 현장에서 호스가 닿지 않아 9층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소방관과 불길을 피해 기도하거나 몸을 던지는 여성들 그리고 떨어지는 여성들을 보며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로 그곳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사망한 사람들은 신원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족들은 피해자들을 마지막으로 봤던 기억을 떠올리며 머리핀, 단추, 옷조각 등을 맞추어가며 가족을 찾았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벌어진 이 일로 부상자는 72명, 사망자는 146명에 달했으며 이는 9.11 사건 이전까지 미국에서 벌어진 최악의 참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 뉴욕의 공장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1915년부터 1920년까지 산업안전관련법이 신설되었는데 버네이스는 이 이슈를 이용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풀어헤 처진 머리가 기계에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할 것인지를 강조하며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산업안전을 위해 머리망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머리망을 구매했고 베니다의 머리망은 유행이 되었으며 미국의 몇몇 주 정부에서는 버네이스의 머리망 캠페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여성 근로자는 공장에서 머리망을 꼭 착용해야 한다라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베니다의 머리망은 의무가 되며 엄청난 이익을 거두어 들이게 됩니다. 자, 굉장히 신박하게 엮어서 광고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머리망 선전이고요. 자, 그리고 2번째 선전의 예시는 담배 회사예요.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남성들의 담배 사용이 늘어나 담배 회사의 수익이 폭증했었는데 담배 회사들은 이제 더 많은 기업 이익과 새로운 고객을 뚫기 위해 버네이스에게 홍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버네이스는 이번에도 역시나 아주 참신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여성 소비자층을 공략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는 1930년대 섹스 심벌로 유명한 영화배우 진 할로가 요염한 포즈를 취하면서 최고야. 럭키 스트라이크만큼 좋은 건 없어. 라고 말을 하게 합니다. 요즘도 마케팅의 정석으로 통하는 이른바 스타 마케팅을 처음 생각해내고 시도한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매우 평범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죠.
상류층 귀부인이나 유명인사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선전에 이용해서 구운 담배라서 자극적이지도 않고 기침도 나지 않는다 라며 또 의료계 권위자들을 내세워서 담배가 구강살균, 신경 안정에도 효과가 있으며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걸 먹으면서 군것질로 살이 찌는 것보다는 살이 찌지 않는 담배를 피워야 한다 라고 일반인들의 선망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지금까지 담배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남성들의 억압에 의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었던 것이며 여성들의 노상 흡연을 허락해라 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자유를 상징하는 부활절, 미국의 가장 유명한 퍼레이드 거리인 맨하탄 5번가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그리고 캠페인이 있은 지 5주 후 뉴욕 대부분의 극장에서는 여성 전용 흡연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성들이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은 단순히 담뱃불이 아니라 여성의 자유의 횃대에 불을 붙이는 횃불이라며 수년간 여성들에게 흡연을 자유의 횃불이라는 여권 신장의 상징으로 각인시킴으로써 여성 흡연율을 몇 배로 높이고 담배 시장을 확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의상과 잘 어울리지 않는 녹색 담배값을 고수하는 회사를 위해서 제품색을 바꾸지 않겠다면 유행하는 색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으로 뉴욕 최고의 호텔에 사교계를 대표하는 유명인사들과 패션지 편집자들을 초청해 아주 화려하게 자선 파티를 개최합니다. 파티의 이름은 녹색 무도회였고 당연하게도 드레스 코드는 녹색이었습니다. 이후 모든 언론가들은 그해 유행하는 색이 녹색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의 예상대로 그해는 녹색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담배는 독립적인 페미니스트이자 자유를 추구하여 관습을 깨트린 대담하고 매력적인 여성의 상징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럭키 스트라이크는 세련된 담배의 상징이 되며 여성들에게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요. 또한 버네이스는 비치너트 패킹 컴퍼니에서 미국인들이 아침에 주스나 토마토, 커피 등으로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추세가 늘어서 베이컨 제조회사의 베이컨 소비를 늘려달라라는 선전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에도 여러분, 토마토 같은 거 말고 베이컨 많이 사드세요. 가격도 싸고 몸에도 좋아요. 라면서 베이컨을 팔지 않고 미국인들의 식습관을 바꿔버립니다. 직접적으로 베이컨을 홍보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결과 버네이스는 의사들을 찾아가서 아침을 먹는 건 건강에 좋죠?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의사는 그렇죠!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쵸, 아침을 먹는 거는 건강에 좋으니까요. 자, 그럼 물어봅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의사가 그러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베이컨에 단백질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는 식의 설문 답변을 받아냅니다. 내과 의사들이 베이컨을 아침 식사 대용으로 선호하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간편한 아주 가벼운 아침 식사보다는 든든한 아침 식사가 밤사이에 잃은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더 좋다는 답변만 유도한 뒤에 바로 내과 의사들은 든든한 아침 식사를 선호한다 라는 뉴스 기사를 게재하고 4,500여 명의 내과 의사들이 든든한 아침 식사를 권하다라는 신문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기사를 배치해서 베이컨과 달걀이 중요한 아침 식사 메뉴 중에 하나임을 부각시키면서 두 개의 기사를 동시에 읽으면 든든한 아침 식사란 베이컨과 달걀이구나 하는 식으로 기사를 이해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에 관련해서는 의사에게 의지하고 그들의 충고를 따르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버네이스의 이 전략으로 오늘날까지 미국식 아침 식사에는 베이컨이 빠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편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베이컨이 건강에 좋고 나쁘고는 그걸 먹는 사람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대체로 높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당장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베이컨이 좋다라는 의사의 말은 대중들에게 신뢰를 주게 된 거죠. 때문에 아직도 미국에서는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아침에 달걀과 베이컨을 먹고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미국의 사회와 문화에 있어 많은 부분을 바꿔놓은 버네이스는 1950년대 과테말라 사회주의 정권으로부터 위협을 받던 바나나 수입회사 유나이티드 프루츠를 도와 과테말라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과일 유통회사인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는 미국의 바나나 수입 시장을 절반 이상 차지한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테말라에서 이권을 약속했던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1945년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몰수와 분배 같은 친공산주의 정책을 펼치자 이 회사에 위기가 닥칩니다. 이에 버네이스는 여론을 조작해서 과테말라를 소련의 공산주의 전초기지로 낙인 찍어서 CIA 중앙정보부를 움직임으로써 과테말라가 공산주의의 손에 전복될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1954년 과테말라 민주정부를 전복시키고 준파시스트 수준의 친미 성향의 과도정부가 들어서게 만듭니다. 이후 값싼 원주민 노동자들이 채취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엄청난 이윤을 남기며 북쪽으로 유입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1933년에는 권력을 장악하기 직전에 아돌프 히틀러로부터 PR 자문 요청을 받기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거절했었습니다. 만약 그가 히틀러의 PR 자문을 맡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를 일이죠. 이 외에도 1924년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아이보리라는 비누의 판촉을 위해서 전국 비누 조각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이 행사는 대성공을 거두며 1961년까지 계속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로 전파되어 당시 비누라면 질색하던 아이들이 비누를 좋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에드워드 버네이스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든 걸까요? 아직까지도 마케팅에 유효한 전략을 최초로 썼던 버네이스는 사람들의 집단 습관 같은 심리를 이용해서 홍보한 것으로 유명한데 프로이트 학파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상당수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을 보상하는 성격을 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 이유는 그 대상이 가지는 고유의 가치나 유용성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 즉 스스로 인정하기에는 수치스러운 욕망의 상징을 무의식 중에 보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동수단이 필요해서 구입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차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상징이거나 성공의 징표이거나 이성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버네이스는 어떤 제품이 어디에 좋다라는 식의 직접적인 선전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간접적인 선전 효과를 통해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법을 선호했습니다. 직접적인 선전은 대중들이 어느 정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선전의 핵심은 아무리 명분이 훌륭한 운동도 대중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대중의 어떤 감정에 호소할 것인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아무 관계도 없는 감정에 호소한다면 일찍 식상해지며 많은 노력과 비용이 낭비될 뿐이다. 였고 기업이 계속해서 번영하려면 대중의 호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레스형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수사학의 3요소와 맞닿아 있는데 이 수사학 3요소의 첫 번째는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이성을 의미하며 논리에 기반한 이성적인 설득입니다. 아름다운 디자인이나 기능 때문에 이것을 사야 한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감성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이며 영어로는 페이소스로 발음됩니다. 파토스는 심리에 기반한 감정적인 설득을 의미합니다. 담배 광고의 선망을, 머리망 선전에 공포를 담는 동조 심리를 이용한 선전이 바로 파토스에 해당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가 파토스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닌 합리화하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입증된 사실보다 믿고 싶어하는 사실에 더 끌린다고 보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화자의 고유 성품을 의미하며 말하는 사람의 체형, 자세, 목소리, 단어 선택, 카리스마 등이 모두 에토스에 속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화자를 신뢰해야만 설득이 가능하며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주장하면 그에 대한 반론이 아무리 논리적이거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라 해도 이길 수 없으며 수사학의 3요소 중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버네이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3요소를 모두 알고 피아를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둘의 주장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고 사람들이 어떤 것에 설득되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의 전설적인 PR의 경우를 듣다 보면 돈만 주면 사람의 건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구나. 윤리나 도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기업의 실리만 추구하는구만 이라는 이미지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쪽에서는 그를 민주주의의 암살자라고 부르며 비난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당시에는 베이컨을 많이 섭취하면 지방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이 아주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고 버네이스가 과거 담배 선전을 하긴 했지만 이때 역시 담배의 유해성이 아직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버네이스도 담배의 진실을 알았다면 선전 요청을 묵살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는 담배의 폐해가 대충 구웠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하면서 얼버무리기 힘든 상황까지 되자 버네이스는 담배 회사의 광고 대행 업무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담배를 비판하면서 미국 PR 협회를 상대로 흡연 습관 보급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지 못하도록 로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나름 윤리적이기도 했었던 거죠. 다만 그가 행했던 PR은 확실히 당대에는 충격적이고 신선한 방법이었고 현재까지도 수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해 정계, 재계, 교육계, 문화예술 등에 거쳐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했고 1995년 103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지금도 그의 홍보 전략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PR의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죠. 버네이스가 대중과 선전에 대해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이 광고 방법에 대해 아무리 까다롭고 냉소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반응하게 되어 있다. 대중은 늘 음식을 필요로 하고 오락을 갈구하고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지도자를 따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오늘 미국의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PR의 아버지라 불렸던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